자,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김용민 씨, 그리고 김민국 변호사, 소재민 변호사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반응 첫 방송이었는데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10만 조회 건수가 넘어갔어요. 그 3일 회. 첫 회. 회. 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가 김용민 씨랑 방송을 거의 뭐 1년 반 정도 했는데 첫 회 이렇게 넘어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 찍나요? 보통이 한 9만. 예. 근데 10만까지 간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뭐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우먼스 플레인이라든지 네. 정치부심 전에 그 뭐였어? 그 저기 황금선바. 황금선바. 뭐 2만 3만 이랬어요. 아, 그 첫 회 10만을 찍었다는 와. 거는 이건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두 분 덕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예. 내용이 알찼다. 뭐 이렇게 매우 평가가 알찼어요. 되겠죠. 예. 알차다 못해 삐져나왔어요. 터져 나왔군요.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주변 첫 방송에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재인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네, 저는 뭐 긴장해서 좀 버벅된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치곤 잘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 많이 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사실 그 제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본 사람들, 예. 도대체 저 미인 변호사님 도대체 누구냐? 저렇게 아이고. 긴장한 모습, 이렇게 뭐랄까 긴장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인다. 아이고 그래요. 뭐 이런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장소에서 잠깐 뵀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되게 긴장하시고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자꾸 왜소해 보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키가 또 엄청 크시다. 나 진짜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그래요.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키가 이렇게 큰 비결을 좀 알려주신다면. 키가 부모님이 크십니다. 역시 유전이군요. 네, 예. 저에게도 작은 이유 좀 물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큰 키는 아닌데 하도 먹어대가지고 예. 옆으로 퍼지다 못해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키가 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그럼 약간 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예, 아버지 어머니 잘 안 드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네. 영광인 줄 알라고 소재민 변호사님 아이고 그래요. 예. 소재인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는 네, 거를. 이렇게. 그렇군요. 두 명으로 이렇게 해준 거를 그냥 그래서 제작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섭외를 한 제작진. 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제목이 피아 지방 부분이냐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김용민 PD님이 약간 좀 살이 찌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 아닐까. 그렇죠. 맞나요? 예. 이분이 뭐 갖다 붙이기 잘하거든요. 예. 지방에 갖다 붙인 게 피하죠, 뭐. 예, 지방 법원이 있으니까 피아를 갖다 붙이신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뭐 이름 만드는 건 뭐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공중파에서도 이름들을 좀 김용민 TV에서 했던 것을 많이 좀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MBC 뭐 라디오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황금선박에서 이제 성을 따서 네. 했었잖아요. 예. 거기 황희정승이라고 황씨, 이씨, 정씨, 뭐 성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김용민 거 빨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정말 이 김용민의 이런 장명 실력은 뭐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예. 근데 사실 나는 꼼수다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건 이제 킬되고 김어준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가를 꼼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꼼수다가 됐는데 패러디로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김용민 씨가 나는 꼼수는 뭘로 제목 지으시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 네. 까먹었죠. 기억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으면 그걸 다 그게 아니라 까먹으셨어요. 그 예전에 그 OBS에서도 썼던 이름인데 네. 뭐였더라? 네. 모르면 넘어가요. 예. 명불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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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박허전으로. 명박허전으로. 정말 식상하고 상투적이고 잘 해냈네. 예. 김호준 씨가 감이 좋으시네요. 역시. 명박허전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나는 꼼수를 하기를 뭐 정말 잘했고요. 예. 그 저희가 또 오늘 첫방 만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네네. 광고에 놀란 게 아니라 예. 이 하얀 종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질문지인 줄 알고. 그래요? 네. 그리고 봤는데 질문지가 아니라 상품 정보가. 김용민 TV 사전에 질문지는 없습니다. 대본은 없어요. 김용민 씨 방송 중에 뭐 대본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큐시트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나와서 터는 겁니다.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고구마가 들어왔네요. 예, 광고부터 한번 하죠. 예. 농산의 아이스 군 고구마입니다. 이거 아이스 군 고구마라고 해서 왜저 군 고구마 아이스크림 아시잖아요. 많죠. 겉모양은 과자고 그 내부는 뭐 이렇게 뭐 콘이 들어가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고구마. 군 고구마를 얼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아이디어 상품이네. 이거 이제 렌즈에 돌린다. 렌즈에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바로 이제 말 그대로 군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 상태가 이제 해동되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군 고구마인데 드셔보세요. 전자레인지에 한 3분만 돌리면은 그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겨울 길거리 드럼통에서 네. 굽던 바로 그 달콤 촉촉한 군 고구마 맛 그대로입니다. 예, 드셔보세요. 예, 예. 네. 드셔보세요 한번. 예, 아, 이게 그냥 이 상태로도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어도 되고 그런 아니 거네요. 뭐 똑같은 군 고구마가 아닌가 했는데 전에 이제 어떤 딴 프로에서 요거 한번 먹었는데 제가 네. 나중에는 이 껍질 벗기잖아요. 네. 벗긴 껍질까지 싹싹 빨아가지고 먹었어요? 샅샅이 먹었습니다. 난 지금 너무 못도 맛있어요. 모르고 껍질까지 먹었어요. 나 지금. 껍질까지? 아, 잘 예. 잘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예. 약간 옆에서 보면서 네. 껍질까지 먹어야 되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러는데. 이거 맛있다. 네,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매우 좋습니다. 이게 저 태안이죠? 네, 태안 농산의 아이스 군 고구마인데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이스 군 고구마인 것 같지만은 그 전에 너무나 훌륭한 네. 이런 굽는 과정, 달콤 촉촉한 군 고구마 제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뭐 저기 진짜 아이스크림 설탕이나 연유 맛이 나진 않지만 네, 맛은. 예. 100%군 고구마의 단맛. 그렇죠. 이거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다이어트 예. 때문에 군 고구마 찾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고구마가 복합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 흡수 속도가 느려가지고 근육 합성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맞아요. 밥 대신에 고구마만 꾸준히 섭취해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쫀득한 진짜 맛있다. 이거. 쫀득한 맛도 식감도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 있고요. 또 태안농산에서 군고구마 말랭이도 이제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무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고구마로 만든 태안농산 아이스 군고구마. 가장 간편한 방법 혹은 맛있는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날 수 이거 있습니다. 얼마예요? 열봉 예. 14,000원. 10봉에 14,000원. 20봉 26,000원. 오. 30봉 38,000원. 10봉에 14,000원이면은 20봉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얼마예요? 이게? 28,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6,000원. 오. 예, 또 30봉이면 어떻게 됩니까? 4만이죠. 42,000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 그러니까 이거 38,000원으로. 이거 하나로 한 끼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고구마 하나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1,400원이면은 한 끼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살 빠졌다 그러는데 네. 저는 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닭가슴살 먹기가 좀 힘들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100g에 300kcal. 요거 딱 하나 먹으면 한 끼 그 다이어트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딱이죠. 네, 물리지 예. 않고 달아가지고 너무나 식감도 좋고 예. 최고인 것 같아요. 변호사가 상품 소개 잘하네. 아니 저는 딱 보자마자 예. 칼로리부터 나 확인하고 홈쇼핑 왔댔잖아요. 지금. 요즘 변호사도 무한 경쟁 시대예요. 별거 다 해야 돼. 2만 명 시대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예. 한 10년 후면은 네. 이제 변호사도 성대모사를 해야 맞아요. 되는 해야 그 돼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예, 해야 아니, 근데 됩니다. 예. 저도 김용민 그 PD님이 이 방송을 많이 보는데 막 광고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야, 이렇게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먹어보면 너무나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데펴서 이제 군고구마로도 먹을 수 있고 네. 열린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아유, 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고하실 때 야, 또 홈쇼핑이나 받아주네. 이런 거 보시면 네.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꼭 나오잖아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그런 건 없지만 네. 황현희 형님이 네. 환불해주고 제가요? 예. 이쪽으로 환불을. 예, 미친놈이네. 예, 여기도 뭐라고 좀 예. 한마디 해요. 너무 맛있어요. 먹고만 해 이게.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고구마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도 고구마를 먹고 왔어요. 네. 근데 혹시 광고가 들어올지도 몰라서 고구마를 반만 먹고 왔는데 이거를 딱 보고 너무 좋아서 네. 열심히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잘 자, 먹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여성분들에게도 특히 좋아서 네.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거 얼려서 군고구마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이게 아이스크림보다도 훨씬 영양이 콜랐죠. 있고 네. 그런
다이어트 그렇죠. 때도 좋고. 그리고 예. 고구마 박스채로 사면 흙 묻고 그렇잖아요. 씻어야 되고. 사실 이거 딱 그냥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한 방에 데필 수 있게 이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이 비닐도 이제 재활용이 되니까. 네. 예, 아주 포장까지 이쁜 예, 우리 아이스 네. 고운 고구마. 그 이제 아이스 군 고구마뿐만 아니라 고구마 말랭이도 이제 나와요.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예, 예. 앞으로 고구마 말랭이뿐만 아니라 네. 고구마 갖고 뭐 온갖 요리를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뭘 만들어 볼까요? 고구마 김치도 한번 만들고. 아, 예. 예. 근데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오래 가면은 네. 헛소리가 나. 그래서 네.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는 우리도- 이제 여기서 예. 예. 우리 자꾸 우리 손혜인 변호사님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10회쯤 되면은 오늘도 지금 바들바들 떨고 계신데 예, 바들바들 떠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질 때 그때 한번 저희가 콘서트를 열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 첫 번째 주제 뭘로 해볼까요? 바로 그 윤석열 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 후보자 갈까요? 청문회. 지금 막판에 떠오른 게 네. 무슨 위증을 했다. 네. 위증을 했다.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 이 논란인데 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된 게 법이 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변호사법 위반이 뭔가? 변호사들이 법을 위반하면은 처벌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설명을 좀. 논란이 된 것을 좀 설명을 하면요. 네네. 대윤 소윤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 있으신가요? 있죠. 예. 아마 누구나 다 가까운 어떤 지인이 있을 텐데요. 네. 윤석열 후보자한테는 이 소윤이라고 하는 윤대진 지금 현재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유는 윤석열, 또 네. 소유는 윤대진. 윤대진. 네. 네, 그렇게 있는데 이 소윤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이 이 용산의 이제 전 세무서장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세무서장이 이 축산업자, 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뭐 뇌물을 받았다, 금품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네. 뭐 이제 수사 배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뭐 쟁점과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난 그것도 나는 의심이 드는 게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그 윤우진 씨가 뭐 처음에 잘못 보고 윤석열 형의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나도 이게 신용인 줄 사명된 줄 알아요. 사명된. 네. 아니 근데 용산 세무서장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문제가 했어요. 있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수사의 시작은 네. 표적 수사였다.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 경찰 지방청장을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갈등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고위직을 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에서 표적 수사를 했다. 시작했다. 경찰이 윤대진의 형을 네. 경찰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 소윤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친형제보다 더 뭐 막역한 이 동생의 형이 이제 경찰에 타겟팅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자가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게 처음에 문제였고요. 네네. 변호사만 소개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수사에 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논의를 이제 조금씩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 되겠지만 네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사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나온 이야기는 녹취록 본인이 한 이야기 본인이 뭐 이야기한 것과 7년 전에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야당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나올 게 없으니까 약간 뭔가 하나 꼬투리는 잡아야겠고 결국 잡은 게 이제 그 녹취록인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랑 그런 관련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법을 먼저 가래 보셔야 뱉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변호사법을 예.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변호사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변호사도 사실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의 업무를 이제 공익에 맞게 수호하도록 이제 그런 규율을 정해놓은 법이 변호사법입니다. 이런 거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법을 잘 아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등쳐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변호사가 그 윤리를 어기고 또 이 법규를 어기면 세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변호사의 칠 수 있다. 윤리를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 제일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관예우, 판검사 그렇죠.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하지 생각 안 않아요.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을 많이 이제 도와드렸거든요. 정관 변호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판사님들이 물론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되는 거를 안 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지 않으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재판에서 그 변호인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중에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좀 버벅댄다, 더듬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댓글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그 선을 네.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저를 막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정도 다 얘기해주세요. 자, 예. 해도 될 이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약속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10회쯤 가면 이제 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예. 제가 느끼기로는 판사님이 이제 딱 앉아 계시는데 변호사가 친구가 들어와요. 연수원에서 굉장히 친했던 친구, 같이 노는 정말 친구예요. 왜냐면 연수원에서는 2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연수원 동기분들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증거 신청을 좀 할 건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인연이 없으면 그래도 인연이 없어도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 증거 신청 받아주세요 하면 거절하시는 판사님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친구가 들어와서 약간 부족해도 나 이 증거도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쉽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금 더 기회를 좀 주시는 측면이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고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왔으면 이제 조금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 소홀하게 보실 수 있는 것도 친구가 들어와서 변론을 한다 그러면 본인도 이제 흥미를 가지시고 더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길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예 100%의 전관예우가 아예 뒤집히는 건 없다. 저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예 거죠? 없는 예. 그러니까 아예 뒤집히는 거는 극소수이다. 극소수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변호사법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거. 그거는 정말 나쁜. 그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게 규율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변호사법 30조에 보면 변호사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요게 바로 지금 윤석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편에서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 입장의 조항이 이제 36조, 37조인데 네네.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할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그게 이때는 있군요. 다만 예. 사건 당사자가 뭐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37조.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니까 진짜 이 따옴표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직무상 관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그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해서 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경우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정자는 네. 저는 이 조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내정자가 이 조항을 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건 윤석열 검사님한테 사회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 사건이 이게 제가 취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취급하지 않았죠. 네. 근데 네. 일단 정말 친한 후배 친형이라잖아요. 네, 친한 맞죠? 후배의 친형. 친형, 예, 예. 친한 후배 정말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네. 친한 후배 친형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 뭐 내가 잘 아는 변호사 뭐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회생활에 이제 어떤 사회상규에 어긋내지 않은 것이고 네네. 그리고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당시의 수사 지휘는 중앙지검 형사 3부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내정자는 이 라인에 전혀 없었고요. 영향력을 네네. 끼친 적도 없고요. 그것도 특수부 아니에요? 특수부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안, 형사, 특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게 그 특수부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3차장 산하에 있고요. 형사 3부는 1차장 산하에 있어요. 네. 군대 갔다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안 갔다 왔어요. 아이고. 예.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저한테 이해할 물어보세요. 텐데 저한테. 그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 예, 군대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 갔다 사병들이 왔었어야 있는 게 되는데, 예. 내무반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내무반 소대 단위로 있고 그 다음 중대잖아요. 이 중대끼리도 굉장히 가까운데 1소대, 2소대, 3소대 있으면 1소대 고참이 왕고참이 2소대나 3소대 저 밑에 신병한테 막 뭐라고 못하고 못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중앙지검 한 지방 검찰청에 있어도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에 있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개입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에 개입할 그런 어떤 부서에 있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결과나 이런 것들도 함께 봐야 되잖아요. 수사 네네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입됐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를 결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을 때는 내사 단계였어요. 경찰에서 내사 단계. 그러면은 경찰의 내사 단계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가 먹히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내밀하게 은밀하게 그냥 정보를 이렇게 수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 뭐 6번 거절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사 3부에서 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라 할 수가 없고 네네.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불기소 처분이 났다. 그럼 이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이 난 시점이 2015년 2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들고 있었던 건데 이 좀 들고 있었던 거는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나 그때 윤석열 후보자가 어디에 가 있었냐? 대구 고검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고검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한테는 이 좌천성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댓글 수사 그거 잘못했다고 쫓겨나가지고 뭐 이쪽 사실은 서울 이쪽 수도권에서 한양에서 도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검사끼리 그거 아니까 야, 그거 저기 좀 신경 좀 써줘. 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전화 한 번 경우가 넣어주는데 지금- 뭐 몇백만 원 그쵸,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있었어요, 뭐 사실. 홍만표 뭐 이런 예. 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물론 계시겠죠. 근데 극소수라는 것이고요. 이제 녹취록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한쪽에 동영상을 켜놓고 이제 한쪽으로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 녹음 파일이 나와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정말 드라마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제가 끝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 윤석열 내정자가 당시에 기자에게 한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가? 뻥을 쳤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위원장이 이 청문회를 산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회를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여야 간사들 간에 이제 합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국회 방송으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내정자 자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녹음 파일 있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방송으로. 윤석열 내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내가 누구지? 윤대진 검사 좀 보호해 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수긍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를 뿐더러 그 문자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경찰 그 변호사가 문자가 문자를 받은 게 이거예요. 있어요. 뭐 안무개 변호사입니다. 윤우진 그 전 서장이 차명으로 쓰던 휴대폰에 문자가 남았었어요. 그 문자에 뭐라고 있냐면 윤 과장 소개로 말씀 듣고 연락 드립니다가 문자의 내용이래요. 뭐 네네네. 윤석열이나 윤우진이나 이런 문자가 아니라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 드립니다가 문자의 내용인데 이 윤 과장이 과연 윤석열인지 윤우진인지 아니면 당시 형사과에 있는 다른 어떤 윤 과장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장이니까.
아 과장 아니었어요 그때? 부장 아니었나요? 아 그건 잘 윤석열 모르겠습니다. 부장. 아 그럼 부장이라고 해야 그래, 맞는 부장이라고 거겠네요.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이제 오전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선배라고 계속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바로 잡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윤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이 발신한 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발신한 번호를 확인을 해야죠. 발신한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거는 모 변호사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확인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결국 뭐 두 분은 이거는 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다뤄질 건수가 아니다라고 아니, 전혀 생각을 하시는 아니라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네. 이게 하도 이게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맞아요. 꼬투리 잡은 그렇게 거긴 보여요.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청문회 위증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뒤에 증거가 나와서 말이 또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위증죄라고 하는 건요. 네. 모든 위증죄가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다르게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위증의 고의가 있을 때에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위증의 고의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 쭉 한번 봤거든요. 네. 진술해왔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7년 전에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라고 이제 막 야당이나 막 종편 패널들 막 뭐라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네, 저도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번 출석해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신기한 경험인데 예. 1년 전에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팩트다, 확실한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판사님이 그 들으시는 기록에는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때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식은땀. 그러니까 사람의 그래서 그날 구속됐다는 얘기. 민사 재판이었습니다. 민사 재판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도 확실하게 기억한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중요한 사건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없고요. 위증죄 처벌이 안 그다음에 되는군요. 이 인사청문법을 살펴보면 인사청문법 2항에 그 후보자, 공직 후보자가 이 청문회 할 때 선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뭐 양심에 따라 뭐 이렇게 하면 숨김과 보탬 없이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래갖고 뭐 거짓말했을 때는 처벌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 인사청문법에는 후보자가 거짓말 위증했다라고 해서 처벌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위증을 했을 때에는 이 국회에서 증인 또는 뭐 감정인에 관한 그런 법률에 해당이 돼가지고 위증죄로 처벌되는데 이거는 그 해당 사항도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명백하게 막 고의로 막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가사 그런 어떤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라는. 그리고 설령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내정자가 본인을 완벽하게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위증죄가 있더라도 성립을 안 한다고 보는 게 그 증언의 취지가 변호사법 위반이 이제 본질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건을 선임해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뭐냐면 소개해 준 거하고 선임한 거 그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을 만약에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다면 네. 이 변호사가 그 어디 뭐 검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임한 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선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먼저 이제 포석을 까셨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다음- 선임을 하면은 죄가 됩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변호사법 36조, 가능성이 47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선임 여부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데 36조하고 37조가 명백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37조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취급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취급은 안 해도 부하 직원이 취급해가지고 거기에 관리 감독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처벌이 되는데 지금 36조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근무만 하면 해당 공무원이 소개 또는 뭐 알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조항의 큰 차이가 뭐냐면 37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건데 36조는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뭐 제가 법원에 있는데 황현희 형님이 뭐 구속된다 그러면은 네네. 아니 제가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 진짜 그 큰일 났는데 구속되면 형님 이제 이번에 구속되면 못 나오는데 이러면서
정말 믿을 만한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소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뭐 36조 위반은 될 수는 있을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근데 만약에 소개를 해주고 중간에서 돈을 약간 그건 이제 챙겼다. 브로커죠. 그건 브로커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구속되는 거죠. 그래 맞아 이거구만. 그렇죠. 근데 이건 아예 그런 것도 네. 아니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좀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근데 그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도 일종의 행정벌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처벌이에요. 네. 형벌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억울한 사람은 그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가 지난 회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상규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윤석열 내정자가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면 윤석열 내정자는 사회생활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임이 된다는 거는 그 선임을 통해서 변호사가 전화를 하든 뭐 밥을 먹든 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문제인 건데 선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려움에 처한 친한 동생의 형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이 변호사가 뭐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가서 변호사 빨리 소개해 줘야 되거든요. 저라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누가 전화를 했다. 저는 공직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 빨리 변호사를 찾아라. 지금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어디 뭐 다른데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 소개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랑 저랑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야 너 형님이 저한테 야 너 방송 하나 내 아는 PD 하나 소개시켜줄게. 너 내 동생 PD인 거 알잖아. 옛날 PD잖아요 진짜. 네. 야 거기 방송 하나 내가 꽂아줄 테니까 꽂아주는 게 아니라 너 소개해줄 테니까 한번 가서 얘기 좀 한번 해봐. 근데 이걸 보고 있다 옆에 있는 김남국 변호사가 이거 브로커네. 이거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친동생한테. 제 뜻이 제 의미가 딱 그건 네.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을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은 잘못된 눈이잖아요. 어떻게 아니, 보면.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36조를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소개해주고 소개 부탁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또 제3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수사하는 그 해당 같은 그 수사기관에 일하는 검사가 누군가를 변호인을 소개해줬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논란이 될 수가 예. 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다만 그게 이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처리한 게 아니면 그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처벌 자체가 형사처벌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네.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네. 윤대진 검사의 검찰국장이나 지금 그 당시에 소개를 받았던 이남석 변호사나 윤석열 후보자에게 소개를 받았지 않았다. 예, 윤대진 후보자가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이 형사 변호와 관련된 활동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팩트- 변호인이 안 됐어요. 팩트인 그게 거죠. 가장 중요한 이게 거예요. 팩트인 그러니까 약간 겉핥기를 하고 되지 있는 트집 않았다? 잡을 게 없어서 예. 굉장히 이걸로 그냥 부풀리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저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고소고발건 지금 그게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전에 주진우 기자가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네. 예전에 1999년에 그 당시엔 서울 북부지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북부지청이었더만요. 그 당시 거기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장검사였는데 그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당시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SS 상품권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 건 한 300만 원 돈 되고 그 후배 검사들이 뭐 5명에서 6명. 쪽 뭐도 있다고 입장권 뭐 자유연권 뭐 그런 것도 내가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확인한 거는 네.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후배 검사들에게 줄 한 150만 원 상당의 명당 150만 원 상당의 이제 상품권이 또 있었는데 이걸 황교안한테 다 줬는데 황교안이 혼자 꿀꺽 다 다 먹은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팩트로 밝혀진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는 황교안 대표 네. 분하면은 나한테 고소해라. 와. 나 이거 증거 까겠다. 지금 이러고 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99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 한국일보가 이걸 보도했다가 황교안이 소송을 걸었고 2016년 졌어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사과문을 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면은 요 소송 사기건으로 이게 해서 황교안 씨를 되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소송 사기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이 그냥 거짓말의 그러니까 주장을 거짓으로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허위의 증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증을 시켜야 돼요, 증인한테. 그래야 그게 소송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요? 확실하게 되고. 근데 이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제 좀 뭐 재판 뭐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법원의 법리는 소송 사기와 관련되어서 만약 소송 사기를 너무 넓게 인정해줘 버리면 이 원고들이나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 찾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사기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 과정에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막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 승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막 조작해서 내거나 아까 소재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야, 조금만 도와달라 해갖고 거짓 증인을 불러가지고 거짓 진술을 시킨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송 사기로 처벌이 될 수 아, 있죠. 그 아직 재판 기록을 보지 봐야죠. 못하셨으니까 네, 봐야죠. 두 분에게 뭐 그러니까 저희는 의문과는 좀 봐야겠네요. 한계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예, 예. 말하자면 황교안 씨는 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버텼고 저쪽에서 아 이거 분명히 이거 받으셨다 상품권을 한국일보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증거라면은 이 소송 사기로 가긴 어려운. 소송 사기로 가기엔 조금 지금 들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제가 네. 재판 기록을 한 주 네네. 동안에 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근데 이번에 예상하기를 약간 좀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데 안 나왔네요. 나오긴 어떻게. 했어요. 아, 나오긴 했나요? 했는데 이제 근데 어떻게 좀 윤석열 후보자가 예. 그 내가 수사를 했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까면은 제3자한테 까는 거 아니냐. 야, 나 그래서 윤석열 내정자가 난 그런 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 어떻게 보면은 예, 굳이 그냥 그걸 다 오픈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지나간 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거 어차피 무죄 나온 건데 네. 뭐 이런 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그랬구나. 어쨌든 취지는 비슷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의 심지. 그렇죠. 취지는 네, 나는 그런 근데 모습이 나는 또 보이는 이제 거 있을 이게 것 같아요. 법은 잘 모르지만 물론 내가 황교안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알잖아요, 형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같은 확실한 소식으로 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사회를 봤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사회 봤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검찰총장 내정자의 그런 뚝심 있는 모습. 그게 원래 그 전 이 노무현 우리 고 대통령 때도 사실 노무현 측근들도 구속시킨 게 맞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안희정 지사.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이분이 검찰총장 정말 내정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난 문재인 맞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예. 게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자가 자기 편이어서 발탁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은 뭐 맞아요. 예. 이제 뭐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해서 발탁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자기 사람 측근을 만약에 수사한다. 그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용한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코드 인사 이번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요. 하나는 코드 인사, 두 번째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난 거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코드 인사는 진짜 이게 황당한 게 코드 인사가 아니라 코드 완전 정반대 인사예요. 이거 뭐 제가 종편에서 말은 못했는데 모 보수 전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이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일을 할 때에 진보의 어떤 신문을 가지고 이 진보 신문 보고 예. 그것도 언론이냐고 하면서 네. 굉장히 막말성 비하 발언?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면으로 먼저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답변. 뭐 강직한 책임감 있는 검사? 좀 너무 황당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4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거 그대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이 윤석열 후보자는 그냥 진짜 완전 보수다. 그것도 진짜 진성 보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것은 네. 이 검찰의 수사의 어떤 독립성을 지켜줄 사람이고 검찰 개혁을 선도할 수 있다. 선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답변 보니까 굉장히 내 말에 부정적이네. 아니. 형님 말씀은 너무나 내가 네. 긍정하고 싶은데 그래요, 예. 어제는 수사지휘권 그대로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런 검찰총장이니까 점에서. 검사들의 그런 내부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구나.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예. 당해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좀 저는 다른 평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게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약하고 죽은 권력한테는 강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랬죠. 늘 그래 왔죠. 계속 근데 그래. 윤석열 네. 검사 내정자의 그 경력을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당시 실세인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수사. 야. 노무현 정부 때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대선 자금 수사.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구속 수사. 이명박 때도 저축은행 수사,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수사. 정권이 변했을 때 정권에 칼을 든 검사였던 거예요. 소변님, 이게 나랑 비슷합니다. 나랑 비슷해. 왜냐? 네. 왜 그런? 내가 MB 때 네. 시사인 홍보대사를 하고,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황교안 대표 사회를 맡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야. 형님, 현 정권에 약간 좀, 아니, 좀 이런 앞에는 소신 이제- 있는 행동. 그러니까 형이 앞에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예. 뒤에는 인정 못 하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해줘야 되네. 되는 게 뭐냐면 예. 아, 나 같은 분이네. 예. 이게 소신을 정권이 변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하셨죠. 근데 박근혜 때 그때 소신대로 하려다가 그렇습니다. 외압을 받고 좌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부 조직 중에 법무부 소속인 거예요. 법무부 산하 외청인 거예요. 그렇죠. 저기 경찰은 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그렇죠? 네. 네, 그럼 예. 검찰청 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법무부 검사들. 장관이 예. 검찰총장 그 검사들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게 말이 뭐냐면 검찰총장은 이 일선 검사들과 이 법무부 사이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당한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검사들이 영향을 받는 거를 검찰총장이 딱 막아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 의미인 건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국정 국정농단. 댓글 수사. 국정원 그쵸? 대선 개입. 국정원 네.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자천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때 검찰총장은 도대체 누구였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검찰총장이 중간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 그렇지. 개입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누구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누군데요? 최동욱. 검찰총장인데 최동욱 검찰총장이에요? 최동욱 아. 검찰총장이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댓글 수사팀을 이끌면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저도 명예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혼외자 사건을 터뜨렸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최동욱 총장이 사퇴를 하고 했죠. 그 다음에 예. 댓글 수사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렇게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못 분 다. 막아준 거예요. 그 결국 두 분 검찰총장이. 다 네. 그 댓글 수사 때문에 좌천이 된 거라고. 그렇게 된 거죠. 봐도 날라간 되는 그러니까 사실 거예요. 최동욱 예. 검찰총장이 막아줬기 때문에 네네네. 박근혜한테 미움을 샀던 것이고 네. 그래서 황교안이 나서서 결국에는 수사에 직접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박근혜 그렇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탄핵이 이게 길을 걷게 그림이 된 이제 그림이 좀 완성이 되네요. 예. 딱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치주의 자체를 정말 훼손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으로부터 검사들의 수사를 막아줘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물러나 버리면서 사건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법치주의가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그러면 시작한 검사 것 중에 같아요. 누가 무서워서 그걸 수사를 그러니까요. 해요? 근데 이제 참 예. 멋있는 게 그 네. 윤석열 검사 그렇게 해서 철퇴를 맞았지. 네. 철퇴를 맞았는데 그해 있었던 국정감사 때 나가가지고 할 말 다 했던 거예요.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예.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황교안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놓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본심을 지금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본심을 드러내신 거 예, 아니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한번 그 얘기 해야겠다. 야, 예. 너도 내 나이 나는 대봐. 김용미 TV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김용미를 따라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런 결기나 그간에 살아온 진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뉴스타파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던 부분이 그렇죠. 뭐냐면은 아니 고작 뭐 그 발언 갖고 이게 사실은 농담으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것이고 확인을 해봐야죠. 그 언제 녹음한 거라고 그랬지? 12년인가? 7년 전. 2010 아니
아니 그게 2012년, 아니라- 2012년. 잠깐 그게 아니라 네. 변호사님 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통화 중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면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 이게 좀 애매합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또 설명하자면 이 복잡한데요. 공적인 관계에서 또 다른 겁니까? 그래? 아니 근데 예. 그게 대화자 간의 녹음은 예. 그러니까 이게 대화자 간의 녹음을 녹음하는 게 비밀 녹음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설명이 어려워질 수 내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3자 간의 대화를 나는 대화에 끼지 않고 녹음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내가 그 대화 자리에 껴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받지 않아요. 대신 불법 행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죠. 민사적으로? 네, 그거는 민사적으로 처벌은 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도 재판하면서 녹취록 많이 내요. 상대방 저희 그리고 저 녹취록을 많이 냅니다. 네네. 그게 뭐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든 안 네네. 받고 한 것이든 증거로 내면 증거 채택이 되냐 안 되냐 거기서 달려 있는 거군요. 채택이 되죠. 근데 그 네. 저는 그 녹취록이 불법이라고 해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아니, 하여튼 민사상으로 책임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고요.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겨레의 최성진 기자하고 네.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화가 끊기지 않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저쪽 그쵸. 전화했던 사람이 네. 저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엿들었네? 이걸 갖고 보도를 했다가 이 형이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요. 그 저기 그거는 배상 물었어요. 그거는 네. 처벌 받는 거죠. 불법으로 그거는 녹음하면 어쨌든 불법 법, 녹음이죠, 이게 그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불법 녹음은 그거는 채택이 아,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좀 이제 증거 능력을 엄격히 보니까 채택이 안 되는데 민사 재판에서는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채택이 알겠습니다.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나랑 소개팅을 나간 거야. 내 친구예요. 네. 김남국 변호사가 네. 날 이제 데리고 나가고 소 변호사가 나왔어. 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어이구. 내가 흥분했나 보다 소개팅 얘기. 내가 결혼해서 소개팅을 못 해봐서 요즘. 예.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왠지 저번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반응이. 그래서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하고 내가 여기다 녹음기를 켜놓고 가. 네. 그럼 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쟤 어때? 괜찮지?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다 녹음이 돼 있어. 네. 근데 이걸 내가 몰래 듣고 그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불법 녹음이죠. 내가 그 자리에 없어. 당연히 불법. 네. 너 일부러 해서 그렇게 하면 일부러 녹음기를 아 켜놓고 이거 한 거. 누가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아, 그쵸. 거잖아요. 아, 그건 그죠? 불법 녹음이에요. 이거 고소해야겠네. 누가 했어 그렇게?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 내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대화의 와. 비밀을 대화자 간의 비밀 침해여가지고 그쵸, 이거 그거 대화자 엄마가 간의 비밀 처벌받아야 침해죠. 되는 겁니다. 아, 아이 그래. 그렇다고 또 친구한테 사과를 받으면 되지 또 무조건 아니, 고소하는 합의 건 보려고. 아니지. 합의 아이고 보려고. 예, 예, 진짜 합의. 역시 뭐 약간 황교안 사회복는 거 같은데. 예. 아, 이게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한마디만 하면 네. 윤석열 내정자는 현 정권에도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임명시켰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하게 오히려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싫어할 줄 알았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있어, 오히려 실제로. 저렇게 민주당에다 두고 나중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입안의 혀처럼 네. 막 말 잘 듣는 검찰총장 세워보십시오. 네. 정권 말에 가면 그놈들이 또 이제 비수를 들어요. 그렇죠. 원래 비수를 그거는 꽂아. 놈들이어가지고. 비수를 꽂아. 그러니까 이럴 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검찰총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다음 주제 그나저나 뭘로 가볼까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서 아주 뭐 제멋대로 얘기하시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하고 동기입니다. 아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니, 사람이 다를 수가 있네요. 강용수 씨가 훨씬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 이제 전 어려워. 사법시험 구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박범계 의원님하고 또 동기래요. 네. 아,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박범계 의원님 만났는데 네.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자에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주광덕 의원하고도 동기고, 그 청문위원이었던 또 아울러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그분도 23기가 동기거든요. 굉장한 사람이 많네요. 이정열 변호사도 네. 계시고. 왜냐면 네. 지금 그때가 지금 약간 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네. 약간 그 메인에 올라갈 시기예요. 사실 네. 지금이. 네. 예. 94년에 그 저기 사법연수원 졸업인가 그분들이 그때 맞아요. 예. 네. 그때 그랬을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강용석 변호사하고 저도 김용호 씨인가 그 네. 연예 기자. 연예부 기자죠. 그 뭐 저기 예전에 그 송송 커플. 아, 네. 송송 커플 지난주에 관련. 난리가 났던. 네, 송송 커플 관련해서 맞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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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의별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부부간에 이번에 그 이혼은 결국 한쪽 당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을 한 것이다. 불륜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연애가 있었던 드라마 작품을 같이 했던 남성 연예인들을 다 오픈을 했죠. 네네네. 그 뭐 방송에서. 이게 아니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왜 그게 남의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 뭐 얼굴을 또 이렇게 막 합성해가지고 얼굴을 네. 직접 보여줬죠. 그건 너무나 좀 심한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혼 조정 과정에 있는 두 부부 사이의 그런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연예부 기자들 다 진짜 아예 진짜 뭐 몇십 년간 연예부 기자만 했던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네. 그 연예부 기자들도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그 이게 상대방이 법적으로 건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네. 이제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또 5년 이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도 법에 그러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사실을 예, 사실 얘기해도 적시도. 명예훼손이 예. 되는 이 거예요. 강용석 변호사의 그 TV 그 유튜브 방송이 과연 이제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이 송혜교 씨가 같이 함께 출연한 뭐 드라마나 영화의 남배우들과 전부 다 뭐 사귀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중요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귀었다라는 말이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황현희 씨가 뭐 김용민 PD님이랑 사귀었어요. 이 말이 왜 일루 가? 절로 가야지.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루 가면 아니, 어떻게 소재인 변호사님하고 그 아니요, 제 영광입니다. 그건 영광이라도 정말 팬이에요. 이거는 저 팬이었어요, 재앙입니다. 정말. 일루가 큰일 날 갈등이에요. 절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 했다라고 하면 이 네.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라는 것이 네.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냐. 아 근데 여배우한테는 치명적이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누구랑 사귀었다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러고 가지고 그러나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출연했던 남배우만을 다 노려가지고 뭐 한 것처럼 사귀었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 남성 배우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그러니까 있겠네. 이거는 이게 결국 말하자는 취지는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애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문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실 나열은 명예훼손이 될지 말지 굉장히 좀 불분명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했던 그 방송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막 웃으면서 조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용석 씨도 그 안에서는 약간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좀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 본인이 지금 뭐 명예훼손 그 불륜으로 뭐 해가지고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 한번 들어갔다가 물론 그 사건은 아니지만 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변호사법 위반. 위조 사건이었지만 그런데 예. 그러면 안 되죠.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 평가를 네, 평판. 저하시키는 사실을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드라마 이제 할 때마다 뭐 사귀었다 배우들이랑 그게 과연 그 송혜교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저하시키냐. 사실이냐 이게 뭐 여배우가 뭐 문란하다 저는 그런 거는 너무 좀 지저분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회적 평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 속에서 가지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도 일종의 인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드라마마다 이제 드라마를 할 때마다 그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남자 배우들과 사귀었다라는 그 말은 약간 좀 그 남녀 관계에서는 좀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여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예. 그러면은 네. 약간 좀 연애에 있어서는 좀 가벼웠구나. 그러니까 좀 약간 배신을 했구나. 그냥 그런 인상이 드는 거죠.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사회적인 평가라는 것도 사회가 변할 때마다 또 바뀌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논란이 있던 간통죄도 정말 막 있어서는 안 되는 막 극악한 범죄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평가
또 이제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저는 지금 현실에서는 송혜교 씨에 대한 그런 강용석 씨의 그 발언은 송혜교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 네. 아니 그렇게 봐야지 그런 기분 안 사실이라고 나쁘다면서. 봅니다. 난 내가 봐도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혼 얘기가 전개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혼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 두 사람 당사자만의 어떤 그렇죠. 난 모르는 없어요. 뭐 곡절이란 게 있을 텐데 네. 그걸 갖고 송혜교 씨가 마치 뭐 그냥 뭐 잘못한 것처럼 그거 아니죠. 네. 뭐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요. 이런 파탄이 났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게 되죠. 네.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어찌 종합해봤을 때 어떤 사실이 딱 드러난다. 네. 그러면 그것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연예인들의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칼럼에다가도 썼거든요. 네. 결혼할 때 그만큼의 기사가 났으면 이혼할 때도 당연히 그만큼의 기사가 나야 되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불법 그러니까 위법 행위로 간다. 뭐 이런 찌라시에 뭐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퍼뜨리고 명예훼손으로 가고 뭐 그게 설령 아까도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도 이건 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분명히 강용석 씨도 변호사고 또 그 양반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판사가 될 뻔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같이 네. 방송을 해본. 어.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그 사람 그래 몰라요, 저기 사실. 멀쩡해 예, 멀쩡해요. 그거 예. 카메라만 막 마이크만 켜지면은 뭐 정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다 낚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한 벌이라도 더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영석 씨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최유정을 고소를 했단 말이야. 개콘에서. 개콘이 그때 인기가 최고였어요. 네. 고소를 당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쓱 빠집니다. 예, 이거는 국회의원의 모욕죄에 관한 것을 한번 다른 의미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하고 쓱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유정 씨가 국회의원을 풍자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 그 전에 이제 네. 아나운서 관련해서 자기가 아나운서 집단을 뭐 말하면 비하했다. 그러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협회에서 날 집단 모욕죄를 걸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좋다. 그러면 네. 개그맨이 국회의원 이렇게 또 우습게 여겼는데 그렇죠. 개그맨도 한번 그렇게 걸어보자 네네. 해서 한 건데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요. 똑똑하다, 그걸 똑똑하다고 근데- 하면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아예 차라리 그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언론이 네. 언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당장 송혜교 씨가 소송을 건단 말이죠. 강용석 씨는 어떤 논리로 돌파할 것인가? 난 이게 너무 궁금하다. 보통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냐면은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언론 보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지난번에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송혜교 씨가 만약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취하를 해준다면 그때는 벌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아까 그 황현희 씨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연예인이면은 그 감수해야 될 어느 정도 부분. 감수해야 된다 그 네네. 논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헌법상 권리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헌법상의 이제 기본권인 거죠. 기본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조건과 가치를 가진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렇지. 이게 한쪽의 권리인 거고 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네. 근데 그 항에도 이제 단서가 있는 게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야 된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연예인이니까 다 감수해야 된다. 뭐 공인이니까 뭐든 다 셀럽이니까 감수해라. 셀럽이니까 그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표현된 사실의 의미 그리고 그게 뭐 전파되는 어떤 그 방식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형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정도와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저해된 정도를 그 사건마다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서 어떤 게 더 높은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뭐 공익이 뭐가 있나요? 그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김용민 PD님이 공개 질문한 법정. 내용은 강용석 변호사가 도대체 뭐라고 주장할 거냐. 네, 그렇지. 이거거든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피고를 썼을 그러니까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그게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무슨 명예훼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니 그 뭐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데 그 정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야기 충분하게 할 수 아니, 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작품마다 남자 배우하고 사귀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 그걸? 그러니까요. 그거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공개 연애를 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연인 사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한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또 지금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재판으로 굉장히 조금 지금 그렇죠. 국민들한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예. 자숙하는 게 맞죠. 지금 2심까지 무죄나지 3심까지 가나요? 그 사건? 2심 무죄 안 났을 걸? 무죄 났어요. 2심이 무죄가 네, 아, 큰일 났죠. 2심이. 네, 3심까지 간대요? 대법원까지. 아, 대법원까지 갑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갑자기 돌발적으로 네. 궁금한 게 김성준 앵커, 그 SBS 네. 논설위원 그분이 아니 나는 어떻게 내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엄청 신사적이고 겸손하시고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저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저 좀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제 멘붕. 그거 근데 어떻게 이거는-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뭐 인간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범죄에 대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는 네.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상습적이었고 지금 포렌식을 들어갔나요? 휴대전화가? 상습적인지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되지 아니 않아요? 이제 여러 장의 이제 사진이 나왔다라고 이제 뭐 나왔고. 그렇게까지는 나왔어요. 예, 예. 확인된 건 여러 가지다. 지금 포렌식 이제 예.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왔고.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회성에 그친 어떤 호기심에 예. 충동적으로 했다. 뭐 한번 술에 그리고- 취해서 그리고 이제 예, 이것을 이런 거 어디다가 유포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벌금이라든가 집행유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장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의 정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냥 멀리서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찍은 이렇게 게 찍었다라고 아니었죠. 한다면 하반신을 좀 덜 이렇게 이 처벌 양형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덜 할 텐데 네. 어떻게 찍은 겁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는 지금 말을 하기가 좀 이게 그래요. 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좀 뭐 그렇게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아직 그래요? 뭐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수위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나온 사진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그 휴대폰 이런 어떤 성범죄 발생하면 반드시 포렌식을 하거든요. 네. 포렌식하면 과거의 것들 다 나와요.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 휴대폰 기기에서 네, 나온 있었던 것들. 것들이 대부분 다 살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이제 사실 이건 좀 너무 어떨 때는 과하다라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몇 년치가 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네네. 그 단톡방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해가지고 또 여기서 공유가 되면 또 인지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네네.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으면 또 이 사람들까지 또 다 수사가 대부분 확대돼 버리니까 증거가 다 나오는 네,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포렌식 해가지고 삭제되었던 사진이나 이런 어떤 것들까지 네네. 확인이 된다면 예. 그런 것까지 범죄 사실에 추가가 되면 심각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딴 얘기인데 네. 그 경찰청에서 포렌식 어디서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 전화 이 포렌식을 하면요. 사진, 저 애기 사진 삭제가 휴대폰을 돼가지고. 하면 예, 예. 봉투가 다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네. 하나하나 다 해요. 이거 이제 어떤 동일성을 식으로 유지하기 궁금해하는 위해서 거 그래가지고 많아요. 이제 이것을 그 서울청에서 포렌식하는 센터가 있어요. 서울 본청이 있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네네. 거기다가 이제 보내면 네네. 빠르면 급한 거다 그러면 3주? 근데 보통 한 2달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한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거를 알리지를 않았더라고요 SBS에. 그래가지고 그거 알려야지.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돼가지고 아이고. 어제 보도가 되자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사표를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금 무책임한 행동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있은 이유로 이제 방송을 좀 한 3일 정도 쉬었다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가지고 방송사나 일하는 제작진이 좀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는 뭐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다 프리랜서시잖아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아이고. 프로그램 폐지돼 버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해서 그냥 슬쩍 한번 여쭤본 거고.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